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덜란드가 글로벌 IT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수월한 비자 발급과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내세워 다른 나라 IT 개발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숙련 이민자로 인정받으면 30% 룰링이라고 해서 급여의 30%는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유럽에선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네덜란드의 개발자는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습니다. 덕분에 네덜란드를 찾는 글로벌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은 왕복 여비, 생활비,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인 우수 인력이 자국 내에서 창업할 경우 원활하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공항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가족의 허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 의붓자식 등 폭넓게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 위에서 언급한 그 어떤 제도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이 경제적 성과를 이룰지는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미루어 보고 만약 우리의 선택지가 잘못되었다면 빠른 수정이 필요할 겁니다. 8월 31일 목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은 천재 슈퍼스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네. 바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네요. 오늘은 얼마나 이분이 슈퍼스타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뭐랄까요? 특이했어요. 천재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각 학문 분야마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박정호라든가. 아이고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네. 또 점심 생각이 나시는구만. 네. 자, 그렇게 진짜 각 분야마다 천재들이라 불리우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의외로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수학이라든가 뭐 물리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남다른 어떤 저 세상으로 가버리시니까. 네. 근데 유달리 아인슈타인만 어떻게 보면 천재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특이하기도 해요. 예. 과학계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존경받는 원로라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 아저씨거나 할아버지여야 되거든요. 예.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천재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학력 아니면 성적을 보유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 아주 남달랐어요. 남달랐습니다. 아주 남달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의 그 천재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예. 분명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태어난 것부터 보면 1879년 독일 뮌헨에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올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네. 당연히 유대인 가족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부하고 싶은 것만 하는 학생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을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관심 있는 과목만. 관심 있는 과목만 열심히 하고 상상하고 근데 집중력은 남달랐다고 해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예. 하고 싶은 거는 묵묵히 하는데 예. 예를 들면 그리스어 선생님한테는 너무 혼이 나는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이제 독일의 분위기를 좀 독일 제국을 생각해 보자면 조사들은 굉장히 강압적이어서 예. 말하자면 좀 훈련 조교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막 칼 차고 수업했었던 일제 순사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예. 훈련 조교 같이 그렇게 하고 암기 교육을 고집을 하는데 못하면 이제 혼내고 이유는 다 군기 잡으려고 하는 예. 이런 식의 교육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16살에 자퇴합니다. 자퇴요. 네, 안 하겠다. 안 맞는다. 어찌 보면 우리 기준으로는 뭐랄까요?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낙오자 느낌도 있네요. 맞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잘하지만 내가 더 잘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의 과목들이 있었죠. 수학, 과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퇴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나름의
반항입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살면서 몸소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당시 유럽의 분위기에서 유대인들은요. 사실 꼭 나치 독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계속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화목한 집안은 대비 왜 학교만 가면 이런 일들을 겪지? 그러면서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반항을 하겠다. 그게 자퇴였던 거고. 하지만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간절히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가 없는 취리히에 있는 스위스 폴리테크닉에 지원을 해요. 네. 그 대학에서. 그런데 바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이게 사실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는 대학인 거죠. 아 대학이군요. 그런데 네. 떨어져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재수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1년 만에 18살, 한국 나이 18살에 이제 1896년에 폴리테크닉에 입학을 하는데 고등학교 교사 양성 과정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범대죠. 여기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대학은 어떻게든 간신히 진학을 한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학에서의 공부라고 제가 많이들 배웠거든요. 네. 대학에서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했나요? 그 전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여러 가지 신화들이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사실 낙지하는 학생이다, 아니다, 굉장히 천재였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고 종합을 해보면 고등학생 수준에서 잘한 건 사실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생들 잘하잖아요. 그런데 수학과학은 1등급, 1등급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언어랑 영어가 뭐 4등급, 8등급, 6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뛰어난 학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막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천재였던 건 아니고 그 수준에서는 잘했고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대학을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을 해야겠죠? 예.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반항기가 있습니다. 예. 하고 싶은 공부만 하겠다. 그래서 불성실하기도 하고요. 수학에 대한 그 열정이 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요? 네, 물리학자가? 물리학자지만 수학이 조금씩 식어갑니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포자까지는 아니어도 수학을 뭐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자체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하지만 네. 물리학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었던. 어느 정도의 열정이냐. 일단 수학은요. 모범생인 그로스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 친구인데 나중에도 도움을 받습니다. 네. 이 친구는 굉장히 강의 노트를 잘 썼어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좀 빌려줘. 그래서 노트를 보고서 기하학 시험을 봤는데 6점 만점에 4.25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로스만 도움 없었으면 진짜 아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좋은 교수님이 있었는데 베버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기도 교수님은 좀 구세대 강의를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또 새로운 것들이 터져 나온 시대였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 친구들과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과학을 배우고 싶고 새로운 물리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싶었는데 교수님은 그 부분을 좀 무시하고 열심히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학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요. 아인슈타인의 전체 생애에서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성실하지 않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우리의 공교육의 목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삽니다. 그런데 졸업은 해요. 머리는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 당시에는 당연히 과학자로서 연구직을 갖고 싶은데 교수님이 추천서를 안 써줍니다. 너 너무 불성실해. 네. 그래서 연구직 당연히 얻지 못하고요. 취직할래도 교수 추천서가 있었는데 취직도 못합니다. 네. 몇 년 동안 일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다른 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죠. 이 당시도 우리나라 대학과 분위기는 똑같네요. 그러니까 취업을 잘하려면 교수님 눈에 들어야 되는 거고 네. 이거는 학문적인 성과가 좀 다른 경우도 가끔 있는데 네. 그 당시 독일도 마찬가지네요. 사실 어느 정도 좀 반항이었냐면 당연히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누구누구 씨 뭐 이렇게 불러요. 프로페서라고 부르지 않고 미스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쯤 되면 거의 뭐 나가겠다는 그렇죠. 정우 씨 그게 누가 부른다면 그러니까요.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또 저는 아인슈타인의 일대기는 잘 모르는데요. 정말 의외인 게 이렇게 반항적인 기질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정작 첫 직장은 가장 보수적인 공기관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힘들게 들어간 거예요.
계속 네. 친구들한테 추천 좀 해주고 그냥 집안이 어려우니까 일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들어가게 된 건 이제 베른에 있는 특허 사무소에 가게 되는데 이게 그것도 우리로 2급도 따지면 이제 특허청입니다. 특허청이죠. 예. 심사를 하는 거죠. 근데 2급도 아니고 상급 기술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일은 또 많이 시킵니다. 주 네. 6일 근무를 합니다. 예. 근데 계속 연구에 대한 욕망은 있고 당연히 이때 했었던 일들 중에 전기공약 분야의 특허 신청서를 평가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쌓여가는 것들과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집중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 자신의 생각에 사고를 가지고 하는 연구들은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다.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간접 증거들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엄청난 연구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고서 저쪽에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교수들이 찾아와요. 네. 이거 쓴 사람이 대학에 있는 게 아니야. 특허청에 있어. 와갖고 면담을 기다리는데 아인슈타인이 딱 나타나는데 당연히 교수를 기다렸는데 젊은 사람이 쓰고 왔다 가니까 왜 안 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예. 아인슈타인은 뭐 불러놓고 왜 안 아무도 찾지나요? 없지? 아. 하고 그게 한 2번 정도 반복된 다음에 이렇게 의외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박사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냥 공무원. 근데 기술직 공무원. 네. 근데 느낌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수입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 교습 광고를 이제 1902년에 냈기도 하는데 몇몇 수강생을 받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 수강생이 한 친구를 또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부인 밀레바와 결혼한 상태예요. 아, 이 수강생이 친구가 돼서 결국 결혼 상대가 된 결혼은 거군요. 사실 그 폴리텍 대학에서부터 했었던 예. 거고 폴리테크닉에서 만났었던 거고 이 수강생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이렇게 했으면 교인 교습, 수학과 물리학, 대학생과 어린 학생 대상, 연방 폴리테크닉 교사 자격증 가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가장 완벽한 교습, 무료 시범 교습까지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 광고 문구예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가장 완벽한 교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왔다거나 뭐 학생들이 온 게 아니고 오히려 동년배가 왔다. 아.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평등 지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 이러면 나중에 이제 평등 친구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아인슈타인은 유대인 집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종교인 가정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이 종교적인 걸 포기하고 이제 세속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면 회의주의자가 돼요. 그래요? 가장 삶에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세속주의를 받아들인 것.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권위적인 것조차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야?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때 교수님이 베버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그게 다야?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이제 1905년입니다. 26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제 기적의 해라고 물리학계에서 이야기를 해요. 독일 학술지 물리학 연보에 특허청에서 일하면서 예. 정말 주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4편의 논문을 쓰고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이 물리학 연보에 실린 4편의 논문이 적어도 노벨상 3개가 가능한 정도의 논문이 한 해에 팍팍팍 쏟아져 나옵니다. 한 해에 3편이요? 네. 그래서 와.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데 예. 이름만 읊어드리자면 이제 광전 효과에 관한 논문, 브라운 운동에 관한 논문,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논문, 그리고 질량 에너지 등가 E는 MC 제곱 예. 지난번에 다뤘던 이런 모든 논문들이 이때 나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에 거대한 두 부분이 있다. 에너지 보존이 있고 질량 보존이 있는데 이거조차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물리량을 하나로 하지 왜 2개로 따로 떨어져 있을까? 예. 광속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통합이 됩니다. 이 신과학을 아인슈타인 독학으로 배웠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에너지랑 질량이 하나가 아닐까? 왜 2개여야 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변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내면서 E는 MC 제곱을 네.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신나죠. 네. 그런데 물리학계에서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계에서도 나름대로 그동안의 평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력.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진위 여부, 실제 가능 여부를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하는데 이분은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학자의 트릭을 간 건 아니잖아요. 정확합니다. 논문의 형태도요. 예. 당연히 논문은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많이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논문을 써보지 않은 젊은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좀 몇 개 써본 건 예. 있었습니다만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석도 많이 달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주석 딱 4개 달면서 혼자 논문을 쓰고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식도 아닌 걸로 쓱 하고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천천히 인기도 생기고 천천히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중력 문제에 대한 나중에 나올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력들은요 흥미로워요. 자, 1908년 베를린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돈 못 법니다. 이거 교수 됐잖아, 대단하잖아 이게 아니고요. 자기 수강생한테 받은 그 수강료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등록을 안 해서 한 명이 등록했다 떨어지고 동생이 이거 폐강되면 안 되니까 동생이 등록해주고 친구들이 등록해주고 그러다가 1909년에는 취리대학 교수로 가는데 강의를 좀 못하기도 하고 기억력도 좀 안 좋았다. 그런데 과학계에 이미 과학계에서 명사가 되고요. 또 하나 아인슈타인 삶에서 전체에 드러나는데요. 학생에게 친절해요. 자기가 받았던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요. 질문을 안 받았어요. 교수님들한테.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질문하려고 하면 뭐 질문을 해. 내가 하는 거 받아. 였는데 학생들이랑 토론도 하고 정말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1911년이 됩니다. 프라하에 있는 독일 대학을 가는데 프라하의 독일대학, 체코대학에서 독일대학이 분리돼 나온 겁니다. 이 지금 국제 정세를 같이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전운이 감돌기고 있는 그 시기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1912년이 돼서는 취리 연방공과대학, 이제 폴리테크닉 대학이 취리 연방공과대학으로 바뀌거든요. 드디어 이제 금융환양을 해서 교수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이미 중력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친구 그로스만 아까 그 수학 노트 빌려주는 그분은 이미 수학과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딱 문을 열고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네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미쳐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좋은 친구예요. 아인슈타인 누가 누구의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실 특수 상대성 이론은요. 정말 조금만 무리하면 저희들도 유도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요?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참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 세상을 뒤집어 보는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거고 아인슈타인이 아니었어도 한 2, 3년 안에 나왔을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방 상대론은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 없었던 수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그로스만에게 수학 특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이 휘어졌다는 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방법을 받게 되는 거죠. 야, 문장부터 무시무시합니다. 멋지죠? 공간이 휘어졌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인슈타인이 놀랐다고 해요. 그로스만이 이미 이거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이거 저거 한 것들이 있어 하고 알려주니까 야, 수학자들 대단하다. 이런 걸 다 했었네 라고 깨닫게 되죠. 그러다 1913년에 예비 논문을 올립니다. 이제 그로스만이랑 같이 중력 문제 해결에 계속 매달리게 돼요. 자, 1914년이 됩니다. 베를린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거의 가정이 파국 상태가 됐어요. 사실 첫째 밀레바는 사실 굉장히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신여성이었고 연상이었고 그런데 육아에 전담할 수밖에 없었고 주부였고 오히려 몽상가였던 남편이요 과학계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요. 계속 명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밀레바는 무시합니다. 그냥 주부니까. 사실 밀레바는 그래도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사실 1907년부터 계속 중력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915년이 돼서 이걸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론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공간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량과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사물에서 다 그냥 왜 공간이 휘어지냐, 그러니까 중력이 왜 생기냐예요. 중력이 생기는 거는 이미 뉴턴이 하지 않았나요? 뉴턴은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질량이 있으면 원격 작용으로 중력이 생기고 끌어당기더라였는데 아인슈타인은 완전히 관점을 바꿨습니다. 에너지가 됐든 질량이 됐든 모든 사물들은 주변에 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G는-T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예쁜 식. G는-T 어렵지 않죠. 물론 이 유도 과정은 끔찍합니다만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간략하게 어렵지만 간략하게 어떻게 이 과정이 나온 건가요? 사실 예비 논문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과학계에서 명사가 되어 가잖아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비판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발표를 하는데
과학계에서 이제 검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아예 관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뭐라고 주장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이젠 발표하고 있는데 교수들이 이거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이야기하면서 아인슈타인이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굉장히 화가 나는 걸 참았다고 해요. 네. 여기서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사실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오늘 제가 더 끼어들 자리도 없네요.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아인슈타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할 책은 뭔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정치 철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인데요. 이 책은 출간된 지 조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읽으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이 출간된 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보면 마치 오늘과 내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고민거리를 그대로 던져주고 있는 책인데요. 이른바 시장지상주의, 그러니까 시장의 가치가 유례없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이게 맞나? 또는 더 고민해 볼 건 없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시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결국 정치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철학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는 면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 책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주변에 많은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쓰기 때문에 또 그런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들을 보면 또 생각보다 책장이 쉽게 넘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철학책이라서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네네. 근데 사실 저도 학교 학생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경제력이 그러니까 돈이 네. 꼭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잘 안 믿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요즘 어려워서 그런지 네. 정말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런 거 어렵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네. 오늘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우리는 시장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 책에선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말하는 시장 사회라는 거는 시장 가치가 인간의 활동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버린 다시 말해서 생활 방식이 돼버린 사회를 시장 사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 경제는 생산 활동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매우 소중하고 효율적인 도구지만 우리가 과연 이 시장 경제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 모든 부분에 시장 가치를 다 반영하는 시장 사회를 원하는 것인지를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그 과정에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오르고 내림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것 이게 바로 시장 경제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상품은 꽤 적절히 효율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그 상품이 만약에 임신과 출산 혹은 사람의 생명, 교육이나 국가 안보 또는 환경보호 같은 것들이라면 우리가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저도 이런 쪽에 업무를 하다 보면 네네. 시장경제 원리가 결국 생명이나 국가 안보 이런 것들도 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가치를 측정하는 데도 활용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면 꽤 많습니다. 이 책에도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리모 시장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불법이지만 이게 합법인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그래요? 인도에서는 이 대리모 사업이 합법이거든요. 결국엔 이건 생명을 거래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은 대리모는 가격이 비싸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시장 논리가 여기엔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재미있게 든 사례가 헌혈 시장입니다. 헌혈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준다, 그냥 기부라는 뜻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헌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혈액 시장이죠, 결국에는. 매혈. 네. 미국과 영국 사례를 이 책에서 소개하는데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자발적 기증만으로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전량 확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은 근데 조금 다릅니다. 기증도 받지만 혈액은행을 통해서 일부는 돈을 주고 구매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결국엔 혈액이 상품화된 것입니다. 사람의 그러네요. 피가 상품화된 것이죠. 그렇네 진짜.
또 하나는 생명을 가지고 확률로 도박하는 시장.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야? 라고 하시겠는데 이게 바로 생명보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 시장도 언급하는데 특히 미국의 생명보험 전매 시장을 예로 듭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가 제가 뒤쪽에서 이 생명보험 전매 시장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이런 것도 이제 결국엔 상품화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와 관련해서는 사설군인들, 이른바 용병업체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특히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와그너 그룹이라는 용병업체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국가의 안보를 돈을 써서 용병 그룹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 여기에도 시장 논리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근데 이런 것은 그만큼 시장 원리, 시장 메커니즘이 어떤 문제를 효율적 또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생명 같은 걸 거래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경제라는 건 효율적 배분의 문제이고 이 분배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다만 앞서 뭐 혈액, 헌혈 시장을 잠깐 언급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시장 경제라는 게 모든 걸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냐라고 봤을 때 이 혈액 시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혈액 전량을 기부받아서 해결하는 영국보다 우리가 만약에 시장 경제의 논리가 작용하는 곳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네. 미국은 일부 기증, 나머지는 돈으로 매매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혈액 시장이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현실은 미국이 혈액 부족에 더 시달리고 심지어 돈으로 사들인 혈액의 오염 문제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헌혈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관리도 하고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라는 공공의식에서 이 헌혈을 하고 기부를 하지만 혈액이 상품화된 시장에서는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이나 실업자 또는 흑인이나 마약에 노출된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혈액을 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혈액 수급뿐만 아니라 오염 문제까지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자로 혈액이 재분배되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이게 그럼 만능 열쇠냐, 이렇게 저희가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진짜 그런 지적이 나오겠네요. 네네. 어떤 분들은 또 이건 좀 특이한 사례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 네네. 혹시 다른 예도 있을까요? 스위스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스위스에서는 1993년도에 방패장 건설을 위해서 주요 대상 사업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네. 만약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선정된다면 방패장 건설에 찬성을 하겠느냐, 이런 설문조사인 거죠. 근데 스위스의 아주 작은 마을인 불펜슈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의 51%의 주민이 찬성하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51%는 반을 넘었으니까 높긴 높은데 이 찬성률을 더 높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일종의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설문을 합니다. 매년 그럼 보상금까지 지급할 테니까 찬성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설문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 보상도 없을 때 51%나 찬성을 했으니까 돈까지 준다는데 당연히 찬성이 압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찬성표가 25%로 뚝 떨어져요. 왜요? 그래서 보상금이 좀 약해서 그런가? 라고 해서 보상금을 올립니다. 월 8,700달러?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평균 임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떨어진 찬성률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 마을 사람들은 처음 찬성할 때는 순수한 시민의식으로 표를 던졌는데 보상금이 언급되자 이를 찬성표를 얻기 위한 뇌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기부의 날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암 연구나 장애 아동 돕기 뭐 이런 데 기부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기부를 받으러 다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경제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이 기부를 받기 위한 명분하고 중요성 등이 담긴 강의를 듣고 영상도 보여주고 이제 기부를 받으러 가라, 이렇게 한 것이고요. 나머지 두 그룹에는 이런 것도 보여줬지만 기부금을 모아온 금액의 한 그룹에는 1%의 성공 보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그룹에는 10%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 그룹을 같이 내보낸 거죠. 어떤 그룹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10%의 금전적 보상을 주는데 여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시장 논리라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까지 주는데. 그 1%의 금전적 보상을 제시한 그룹보다 그냥
기부에 대한 의미하고 중요성을 얘기했던 아무것도 보상을 제시하지 않았던 그룹이 55%나 많은 기부금을 모아왔고요. 그리고 10% 보상을 제시한 그룹보다도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이 없는 그룹이 9%나 더 많은 야. 기부금을 모아왔습니다. 결국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예.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런 영역까지 시장 경제의 논리가 파고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선하고 도덕적인 부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될 수도 있고 공공의 정신을 변질시키고 결국에는 도덕적 기준과 윤리 기준의 가치를 시장 경제가 훼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 모든 분야에 우리가 시장 경제가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긴 합니다. 근데 아까 생명보험 전매 시장 이거 네. 얘기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사례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장이어서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례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거리를 상당히 많이 던져주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혹시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도입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이 사망할 때 10억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예. 길어야 1년 산다라는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 자신의 생명보험 증서를 3자에게 미리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길 테니까 나에게 이 증서를 사고 5억 원을 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싸게 사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서를 사는 사람은 실제 이 사람이 1년 뒤 사망하면 5억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100% 수익 10억 원의 보험금을 이 사람이 받게 돼요. 그렇네요.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죽기 전에 자신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받아서 현재 자신의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예. 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돈 걱정 없이 그래도 여생 남은 동안 쓰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또 높은 수익을 받을 거두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이 증서를 판 사람, 그러니까 생명보험의 최초 가입자겠죠. 이 가입자가 하루라도 빨리 사망하기를 바라게 돼요. 아, 그렇네요. 굉장히 예.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증서를 사고 난 다음 이후의 보험금은 이 투자자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거나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또는 좋은 약이 갑자기 나와서 이 saram이 오래 살게 되면 이 사람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심지어 손해까지 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결국 사람의 죽음을 놓고 도박을 벌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두 번째는 이게 더 변질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생명보험 전매가 시작된 게 에이즈가 굉장히 유행한 시기예요. 이때는 치료약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치료약이 개발이 됐고 그러면서 이 보험서를 중개한 회사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에이즈로 한정됐던 생명보험 전매가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영역을 확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잘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자본시장이 작동하거든요. 헤지펀드들이 대거 이 상품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예 생명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면서 예. 공짜로 크루즈 여행 안에서 건강 검사를 하고요. 여기서 질병이 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도리어 막 건강보험에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전매를 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수익률이 높을 거니까. 하하. 사망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시장 논리가 인간의 윤리 문제, 그다음에 생명을 담보로 투자하는 문제까지 벌어지는 거죠. 이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생각보다 저는 약간 캐주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시장 메커니즘이 절대 통하지 않는 곳을 알아요. 네, 어디입니까? 가정. 가정. 가정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벌어오고요. 쓰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쓰더라고요. 많이 벌어온 사람이 많이 쓰는 시장은 아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장 논리는 적절한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잠깐 농담은 했습니다만 네.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정말 고민거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우리에게 뭐 더 생각해 볼 게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책의 핵심은 이런 거죠. 삶의 비경제적인 영역으로 시장이 팽창할수록 도덕적 문제와 더욱
얽히게 된다라는 저자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재밌게 봤던 게 벌금과 요금의 차이를 얘기하는 챕터가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벌금은 도덕적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행동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요금은 도덕적 판단이 배제된 단순한 가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경제가 우리 생활의 전반에 침투하면서 이 벌금과 요금의 개념에 혼란이 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범칙금을 내잖아요. 네. 또 과속을 해도 우리가 범칙금을 내죠. 그런데 이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비용이다. 또는 과속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이 봅니다. 나 돈 냈는데 맞아요. 벌금 내면 되지.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념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에 아주 재밌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거 우리 참고할 만할 것 같아요. 핀란드는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을 위반자의 수입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2003년도에 27세 핀란드 유명 소세지 기업의 상속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시속 40km 구간에서 80km로 달려서 속도 위반을 했어요. 벌금이 17만 유로. 당시 환율로 21만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3억 원 정도? 야. 속도 위반하면 수입에 비례해서 벌금을 물려버리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합당한 제도 아닐까라는 질문까지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철학자가 주신 그 궁극적인 지금 메시지가 우리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경제적인 시사점도 참 많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논리, 가격,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장 논리를 들이대지만 이게 가끔은 우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인 관념이나 우리가 윤리적인 관념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부분에는 시장 논리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논리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생활하자라는 게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책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제시의 인생은 즐거워입니다. 제가 얼마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